2023년 늦가을 포항 영일대 해변에는 유독 짙은 해무가 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잿빛 안개 속에서 누군가 남기고 간 차가운 진실이 파도에 밀려왔죠. 파도 소리만이 울려 퍼지던 고요한 새벽, 모래사장 위에는 불길한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한 남자가 눈을 감은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워진 듯 깨끗한 현장. 하지만 비밀의 흔적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서 비명을 지르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차가운 바닷가에 그를 영원한 잠에 빠뜨려 버려둔 것일까요?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가기 전 우리는 이 고요한 모래바다 아래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야만 합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듣고 싶은 사건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포항 영일대 해변은 언제나 활기찬 곳입니다. 낮에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밤에는 화려한 조명이 바다를 수놓으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도시의 심장 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의 어느 이른 새벽, 영일대는 평소의 그 화려한 얼굴을 완전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해무가 모래사장과 산책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조차 잿빛 장막을 뚫지 못해 희미하게 번져갈 뿐이었습니다. 기온은 뚝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새벽 5시 30분.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정막을 깨고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주는 해상 누각 근처에서 날카로운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일 아침 반려견과 산책을 나오는 한 주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방파제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줄을 쥔 손에 강한 힘이 실렸습니다. 반려견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해상 누각 아래 그늘진 모래사장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다가가려 했던 것입니다. 주민은 시야를 가리는 안개를 뚫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파도에 밀려온 커다란 폐기물이나 스티로폼 더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몇 발자국 더 내디딘 순간 주민의 발끝이 모래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파도가 다알락말락하는 경계선 위, 젖은 모래에 얼굴을 반쯤 파묻은 채 엎드려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미동조차 없는 그 검은 실루엣은 바다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섬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일일이 번호를 누르는 주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포가 살아있었습니다. 여기 영일대 해변인데요. 해상 누각 쪽에 사람이 안 움직여요. 신고가 접수된 직후 포항 북부경찰서 강력 1팀의 무전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베테랑 형사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찢으며 해안도로를 질주했고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안개 속을 어지럽게 긁혀하며 현장을 밝혔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강력 팀장과 형사들은 즉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폴리스 라인 넓게 쳐! 산책 나오는 시민들 접근 완벽하게 통제하고 구급대원들 외에는 발자국 하나도 남기지 마! 팀장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해상 누각 주변을 빙 둘러싸며 거대한 통제구역을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하얀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모래사장 외곽부터 시작해 달팽이관처럼 빙글빙글 돌며 조심스럽게 시신을 향해 접근하는 방사형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규칙적인 박자로 울려 퍼지며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현장의 모든 디테일을 렌즈 안에 영구적으로 봉인했습니다. 강력팀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웅크린 형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희생자는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면바지와 짙은 회색 자켓을 입고 있었고 파도에 하반신이 살짝 젖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복장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팀장은 장갑을 낀 손으로 남성의 체온을 확인하고 턱 광전절과 목 주변의 사후경직, 상패를 살폈습니다. 이미 체온은 바닷바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경직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 호흡이 멎은 지 최소 몇 시간은 좋게 지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직감을 자극하며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 것은 희생자의 굳어버린 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자가 누워있는 주변의 모래였습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강력합니다. 만약 이 넓은 모래사장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 발버둥치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면 주변 모래는 심하게 파헤쳐지고 어지러운 족적이 난무해야 마땅합니다. 도망치려는 자의 절박한 발버둥과 그것을 제압하려는 자의 무거운 압력이 모래 위에 거친 폭풍우 같은 흔적을 남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주변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자연스럽게 쓸고 간 결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남자의 옷깃이 살짝 어긋나 있는 것을 제외하면 바닥에서 그 어떤 마찰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격렬한 저항의 흔적도 누군가 급하게 뛰어 도망간 발자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팀장님, 지갑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전혀 없습니다. 주머니가 완전히 비워져 있습니다. 세밀하게 현장을 살피던 막내 형사가 구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팀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객의 사고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남자의 신원을 지워버렸고 아주 조용하고 깔끔하게 그를 처리한 뒤 이곳에 전시하듯 버려둔 것입니다. 여긴 무대가 아니야. 팀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남자는 여기서 눈을 감은 게 아니야. 이미 다른 곳에서 강제로 영원한 잠에 빠진 뒤 인적이 끊긴 새벽 시간을 틈타 누군가 이 해변으로 정성스럽게 배달해 놓은 거다. 이곳은 범죄 현장이 아니라 유기 현장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흔적 없이 작업을 마친 뒤 철저한 계산하에 이 남자를 영일대 해변으로 옮겨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다가 모든 증거를 삼켜주길 바랐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언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남자의 옷가지와 주변 모래를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채취하며 미세 증거 트레이스, 이비던스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강력팀 형사들은 즉각 인근의 모든 CCTV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해안 도로를 따라 흩어졌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남자는 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차가운 모래밭에 버려져야만 했을까요? 그를 편도 여행으로 떠나보낸 자의 그림자는 아직 이 도시 어딘가에 숨어 옅은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수사팀에게 남겨진 첫 번째 과제는 침묵하고 있는 이 남자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진짜 무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해무가 서서히 걷히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오히려 더 깊은 안개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의 논리로 무장한 형사들과 완벽을 기했던 보이지 않는 설계자 사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깊고 서늘한 복도 끝,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는 영일대 해변의 짙은 안개 속에서 발견된 이름 모를 남자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현장을 통제했던 강력팀 형사들과 부검인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곳은 거짓말이 통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의 공간입니다. 범인은 남자의 입을 영원히 닫아버림으로써 모든 비밀을 모래 밑에 묻었다고 착각했겠지만 법의학의 세계에서 침묵하는 육신은 그 어떤 목격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조명이 남자의 창백한 피부 위로 쏟아지고 메스가 허공을 가르며 남자가 미처 남기지 못한 마지막 진술을 듣기 위한 정교하고도 경건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남자가 바다의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살아 숨쉬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미 깊은 수면에 빠진 상태였는가. 부검에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남자의 호흡기부터 폐 깊숙한 곳까지 이르는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마지막 호흡을 삼키게 되면 바닷물 속에 미세하게 떠다니는 규조류, 즉 플랑크톤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장기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만약 남자가 0일대 앞바다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거나 그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바닷물을 들이켰다면 폐와 심장, 그리고 간질에서 반드시 특정 플랑크톤이 검출되어야만 했습니다. 현미경의 렌즈가 미세한 조직세포들을 훑고 지나가는 몇 시간의 끈질긴 분석 끝에 부검인은 안경을 굳혔으며 형사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의 폐는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0일대 바다의 짠물도 미세한 해양 생물체의 파편도 단 한 줌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력팀장의 현장 직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음을 법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파도가 닿기 훨씬 이전 전혀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이미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편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누군가 남자의 숨결을 거두어간 뒤 철저한 위장처를 위해 그를 인적이 끊긴 새벽 바닷가로 정성스레 옮겨놓았다는 소름 끼치는 가설이 완벽한 진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과학수사대 요원들의 집요한 미세 증거 탐색이 이어졌습니다. 돋보기와 특수 조명이 남자의 옷가지를 센티미터 단위로 훑어내려갔습니다. 남자의 겉옷 주머니는 누군가에 의해 먼지 하나 없이 탈탈 털려 있었지만 범인도 미처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 아주 작은 틈새가 존재했습니다. 남자의 짙은 회색 셔츠 두 번째 단추 아래 실밥이 살짝 뜯어진 그 미세한 균열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핀셋의 뾰족한 끝으로 조심스럽게 건져 올린 것은 아주 얇고 푸른빛을 띠는 나일론 섬유 한 가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류에서 떨어져 나온 실오라기가 아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질기고 뻣뻣한 그것은 산업 현장에서 대형 화물을 결박하거나 덮을 때 사용하는 공업용 나일론 방수포의 파편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사무공간이나 해변에서는 절대 묻을 수 없는 이 푸른색의 이질적인 조각은 남자가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던 진짜 무대가 어디인지를 조용히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남자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금속 재질의 아날로그 손목시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시계의 유리판 안쪽에는 미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과정에서 미세한 틈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어 태엽의 움직임을 강제로 멈춰 세운 것입니다. 멈춰버린 초침과 분침이 가리키는 시간은 정확히 새벽 2시 14분. 남자가 차가운 바닷물에 처음 몸을 적신 순간이자 범인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수백 시간의 CCTV 영상을 뒤져야 할 형사들에게 이 시계는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서 켜진 한 줄기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형사들의 추적 반경은 새벽 2시 14분이라는 명확한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장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범인은 남자의 지갑은 물론이고 신분을 증명할 만한 모든 종이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회수해 갔습니다. 게다가 바닷물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남자의 10손가락 끝은 마치 목욕탕에 오래 머문 것처럼 심하게 짓무르고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지문의 융선이 수분에 의해 완전히 붕괴되어 일반적인 스캐너나 잉크 방식으로는 도저히 신원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바다가 남자의 이름표마저 완벽하게 녹여 없애주었을 것이가 오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과학수사대의 집념은 범인의 얄팍한 계산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감식 요원들은 즉각 짓무른 표피 아래에 숨겨진 진피층의 지문을 복원하는 특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부풀어 오른 손가락 끝 피부에 주사기를 이용해 특수 화학용액을 섬세하게 주입하여 원래의 볼륨과 탄력을 팽팽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이어서 아미노산과 강하게 반응하여 보라색으로 지문의 형태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니니드린 용액 처리를 거쳤습니다. 건조실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숨막히는 몇 시간 동안 형사들은 조용히 담배를 태우며 초조함을 삼켰습니다. 이윽고 화학 처리를 마친 종이 위로 수분에 지워진 줄로만 알았던 남자의 고유한 지문 융선이 마치 암호가 해독되듯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채취된 지문 이미지는 곧바로 경찰청의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 AFIS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었습니다. 수천만 개의 지문 데이터가 화면 위에서 포포스처럼 흘러내리며 대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서버의 기계음이 고조되던 순간 화면 중앙에 일치라는 초록색 글자가 선명하게 깜빡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무명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남자의 신상 정보는 형사들의 눈빛을 단숨에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름 최현우, 나이 34세. 그의 직업란에 적혀있는 글귀가 수사팀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는 포항항 신항만 배우단지에 위치한 중견 물류회사의 자재관리 과장이었습니다. 물류회사, 거대한 창고, 그리고 셔츠 단추에서 발견된 공업용 나일론 파편. 모든 조각들이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그림이었던 것처럼 소름 끼치게 찰칵거리며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원한에 의한 우발적인 감정 폭발이나 흔한 길거리의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항만을 배경으로 수많은 컨테이너와 물건들이 오가는 그 은밀하고 거대한 산업의 생태계 속에서 최 과장은 보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보았거나 건드려서는 안 될 위험한 톱니바퀴에 휘말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류창고 쪽으로 방향 튼다. 최 과장의 최근 일주일치 동선과 회사 내 관계자 명단 싹 다 뽑아. 강력팀장의 낮고 묵직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형사들의 발걸음은 이제 안개 거친 영일대 해변을 등지고 쉴 새 없이 트럭들이 오가는 삭막하고 거대한 포항항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최 과장의 시간이 멈춘 새벽 2시 14분. 그 시간을 향해 역주행하는 형사들의 진짜 사냥이 비로소 막을 올렸습니다. 현대 수사에서 형사들이 마주하는 가장 잔혹하고 피말리는 고문은 범인과의 거친 육탄전이나 숨막히는 추격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들지 않는 좁은 사무실 안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모니터 불빛과 마주하며 벌이는 끈질긴 인내심 싸움입니다. 최 과장의 신원이 확인되고 그의 최근 생활 반경이 포항항 신항만 배우단지의 거대한 물류센터 주변으로 좁혀지자 강력팀 형사들의 눈앞에는 도심과 해안을 잇는 거대한 디지털 영상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영일대 해변을 비추는 고해상도 방범용 카메라부터 해안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 그리고 항만으로 진입하는 수십 킬로미터 구간의 교차로 관제 시스템까지 수백 기가바이트를 훌쩍 넘기는 수천 시간 분량의 방대한 영상 데이터가 수사본부의 메인 서버를 가득 채우며 윙윙거리는 무거운 기계음을 뿜어냈습니다.
형사들은 사무실 창문을 굳게 닫은 채 며칠 밤낮을 싸구려 종이컵 커피와 독한 에너지 드링크에 기대어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1배속 때로는 0.5배속으로 느리게 재생되는 흑백과 컬러의 단조로운 화면들 속에서 진실을 감추고 어둠 속으로 도주한 유령의 흔적을 찾아내는 이른바 모래밭에서 사금 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내야 할 결정적인 조각은 최 과장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 영일대 해변까지 오게 되었는지, 혹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어떻게 그곳으로 조용히 배달되었는지, 그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역추적해야만 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최 과장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차적 조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포항 시내 전역을 거미줄처럼 덮고 있는 차량 번호 자동인식 카메라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며칠째 뒤지던 중 사건 발생 전날 밤의 기록망 속에서 마침내 작은 꼬리가 밟혔었습니다. 최 과장의 낡은 은색 세단은 차가운 파도가 치는 영일대 해변이 아닌 발견 현장에서 무려 2km나 떨어진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조명조차 희미한 한 공영 주차장 구석에서 덩그러니 발견된 것입니다. 형사들이 현장에 급파되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차량 내부를 감식했을 때 차 안의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차량 내부의 상태였습니다. 운전석 주변은 지문이나 DNA의 흔적 하나 없이 기묘할 정도로 깨끗하게 화학약품으로 닦여 있었고, 전면 유리에 부착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아주 깔끔하게 뽑혀나간 티였습니다. 범인은 최 과장이 스스로 차를 몰고 와 그곳에 주차한 뒤 해변으로 밤 산책을 나간 것처럼 교묘하게 동선을 위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나치게 자기적이고 어설픈 위장은 오히려 수사팀의 직감에 강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최 과장은 자신의 차에서 내린 직후, 혹은 그 이전에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누군가의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게 되었거나 속아서 올라탔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반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과장의 은색 세단이 버려진 어두운 공영 주차장을 기점으로 반경 5km 이내의 모든 도로와 골목길의 영상 기록이 형사들의 모니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카메라가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메우기 위해 형사들은 사건 당일 주차장 인근 골목에 세워져 있던 100여 대의 민간 차량 차주들을 탐문하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협조받았습니다.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해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인 수백 개의 각기 다른 시선들이 얽히고 설키며 거대하고 정교한 하나의 시간 퍼즐판을 형성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깜빡이며 빛을 발하는 어두운 강력팀 사무실 안에는 마우스 클릭 소리와 형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팽팽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깜빡이는 녹화 시간은 최 과장이 영원한 편도 여행을 떠나기 전인 늦은 밤부터 그의 육신이 해변에 남겨진 다음날 새벽 사이의 시간대를 무한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무고한 차량이 붉은 후미등에 꼬리물림을 남기며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취객을 실어 나르는 택시, 심야 배달을 재촉하는 오토바이, 육중한 화물을 싣고 항만으로 향하는 대형 트럭대. 형사들은 수면 부족으로 핏발이 선 매의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아주 미세하게라도 수상한 움직임이나 불규칙한 주행 패턴을 보이는 차량을 걸러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밤을 지새운 형사들의 끈질긴 집념이 화면 속 유령의 꼬리를 움켜쥐는 기적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일대 해변으로 진입하는 좁은 이면도로 하나를 비추고 있던 낡고 화질이 떨어지는 방범 카메라 화면 구석에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완벽하게 가린 검은색 대형 차종 한 대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강력팀 막내 형사의 떨리는 손가락이 모니터 정중앙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차량은 일반적인 심야 운전자들의 피곤하거나 여유로운 주행 패턴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포항 시내에 설치된 모든 경찰 카메라의 위치와 화각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것처럼 주요 교차로나 조명이 밝은 대로변을 철저하게 회피하며 어둡고 좁은 골목길만을 교묘하게 골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던 형사들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범인의 지능적이고 악랄한 수법이었습니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야 할 카메라 정면 구간을 지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앞차에 아슬아슬하게 바짝 붙어 꼬리 물기를 시도하거나 카메라의 렌즈 방향을 향해 교묘하게 상향등을 켜서 강한 빛번짐 현상을 유도해 차량의 식별 번호를 하얗게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술김에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킨 초범의 허둥대는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치밀하게 훈련되고 완벽하게 계산된 피도 눈물도 없는 포식자의 은밀한 사냥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강력팀장은 즉각 이 수상한 검은색 대형 차량을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특정하고 지방청의 영상 분석 전문 요원들까지 합류시켜 동선 추적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흐릿한 픽셀들을 진폭시키고 형사들은 차량 우측 범퍼의 미세한 스크래치나 안개 등의 독특한 각도, 그리고 사제 휠의 모양 같은 아주 미세한 특징점들을 기준 삼아 끊어진 영상과 영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새를 논리적으로 메워나갔습니다. 피말리는 추적과 동선 연결 끝에 마침내 문제의 검은색 차량이 영일대 해변과 가장 가까운 마지막 카메라의 시야에서 스르륵 사라진 정확한 시간이 특정되었습니다. 시각은 새벽 1시 50분. 차량은 해상 누각 근처에 짙은 해무가 깔린 해변, 즉 어떠한 방범 카메라의 시선도 닿지 않는 완벽한 암흑의 사각지대로 조용히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여 분이라는 숨막히는 침묵과 고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새벽 2시 30분경 완전히 다른 방향의 해안 우회도로를 비추는 카메라에 다시금 그 기괴하고 육중한 모습을 드러내며 도심 외곽을 향해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무심하게 흘러가는 타임코드의 시간 흐름을 지켜보던 강력팀장과 형사들의 등줄기에는 일순간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아올랐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수사본부를 감싸 안았습니다. 1시 50분 은밀한 진입, 그리고 2시 30분 황급한 이탈. 범인이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그 40분이라는 침묵의 시간 한가운데에는 불과 며칠 전 법의학 부검실에서 형사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던 최 과장의 짠물 먹은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가리키던 멈춰버린 시간, 바로 새벽 2시 14분이 날카로운 쐐기처럼 정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흩어져 있던 단서의 조각들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경이롭고도 섬뜩한 순간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저 어두운 검은색 차량의 좁은 뒷좌석 어딘가에서 이미 깊은 수면에 빠져든 채 이 바닷가로 운반되었고, 시계추가 2시 14분을 가리키던 바로 그 순간 차가운 모래와 파도 위에 조용히 눕혀진 것입니다. 이제 범행에 사용된 수단과 피해자가 바다에 닿은 정확한 타임라인은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로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을 몰던 자가 최 과장과 어떤 악연으로 얽혀 있었는지 그 깊은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최 과장의 지워진 과거를 복원해야만 합니다. 현대 범죄 수사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목격자는 결코 사람의 입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변질되고 두려움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교묘하게 왜곡되거나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0과 1로 기록되는 차가운 디지털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장 은밀한 비밀조차 칩셋의 깊은 곳에 화석처럼 영원히 보존합니다. 0일대 해변의 안개 속에서 발견된 최 과장의 은색 세단. 그 차량의 트렁크 바닥 매트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그의 휴대전화는 수사팀에게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습니다. 범인은 최 과장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 모든 소지품을 수거해 갔지만 정작 그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차량 깊숙한 곳에 숨겨둔 두 번째 업무용 휴대전화의 존재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디지털 포렌식 랩실은 이 작은 기계장치가 품고 있는 침묵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밤낮 없이 가동되었습니다. 파손된 액정과 굳게 닫힌 보안 암호를 우회하여 내부 메모리의 심층부에 접근하는 과정은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범인의 철저한 현장 정리 능력을 고려할 때 이 휴대전화마저 파괴되었다면 수사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포렌식 분석관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메인보드의 메모리 칩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뒤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며 죽어가는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시간에 걸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작업 끝에 수만 줄의 복잡한 코드와 삭제된 캐시 데이터들이 모니터 화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분석관의 눈빛이 어느 순간 날카롭게 반뜨겼습니다.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가 파편화된 기록들을 끌어모아 완성해낸 최 과장의 통화 내역 로그 파일에서 기묘할 정도로 이질적인 번호 하나가 선명하게 붉은 빛을 띠며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사건 발생 전날 밤, 정확히 밤 11시 30분에 수신된 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불과 45초.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최 과장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 통신사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형사들은 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당 번호는 명의자의 신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고 은밀하게 개통되는 선불폰, 즉 대포폰이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유령의 목소리. 최 과장은 그 늦은 밤 발신자조차 알 수 없는 이 유령의 전화를 받고서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영원한 로그아웃의 길로 인도한 악마의 속삭임이었음을 당시에 그는 짐작이나 했을까요? 수사팀은 이 45초짜리 짧은 통화가 최 과장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집 밖으로 끌어낸 치명적인 미끼였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미끼의 끝에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낚시바늘이 숨겨져 있었고 범인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릴을 감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화 내역이라는 얇은 실마리를 확보한 형사들은 곧바로 기지국 데이터, 셀 아이디 분석이라는 더욱 정교하고 거대한 그물을 펼쳤습니다. 휴대전화는 전원이 켜져 있는 한 자신과 가장 가까운 통신사 기지국과 끊임없이 전파를 주고받으며 사용자의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공기 중에 남깁니다. 포렌식 분석관은 최 과장의 휴대전화가 남긴 전자파일 궤적을 포항시의 정밀지도 위에 하나씩 점으로 찍어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자택 인근 기지국에서 첫 번째 이동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후 그의 동선은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는 포항의 도심을 빠르게 벗어나 가로등조차 드문 외곽의 캄캄한 국도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그의 차량이 이동하는 궤적은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한 방향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막 넘긴 시간, 그의 휴대전화 신호는 항만 배후단지 외곽에 자리잡은 인적 드문 폐창고 밀집 지역의 기지국에서 마지막으로 강하게 깜빡인 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배터리가 분리된 것처럼 완벽하게 신호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도 위에서 붉은 선으로 이어지던 그의 궤적이 뚝 끊긴 그 지점, 바로 그곳이
최 과장이 유령의 차량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두 발을 딛고 서 있었던 진짜 무대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부검실에서 발견되었던 공업용 푸른색 나일론 섬유 조각이 가리키던 그 서늘한 진실의 장소가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다시 한번 완벽하게 교차 검증되는 전율의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폐창고 지역이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를 흔적 없이 지워버리기에 가장 완벽하게 통제된 도축장 같은 곳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어디서를 넘어 왜라는 근본적인 동기로 향해 매섭게 돌진했습니다. 그가 왜 그 늦은 밤에 인적 드문 폐창고로 향해야만 했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강력팀은 최 과장의 직장인 물류회사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고도 전방위적인 내사에 돌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자재관리 거장이었던 그의 이면을 파고들수록 평온했던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거대하고 검은 소용돌이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항만 주변의 은밀한 정보원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조심스러운 탐문을 이어갔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정보원들의 경계를 허물고 얻어낸 진술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포항항을 통해 반입되려다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엄청난 규모의 특별한 화물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그들 사이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관 신고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깊은 밤의 어둠과 묵인 속에서 조용히 처리되어야만 했던 막대한 액수의 백색 화물.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질 수 없는 거대한 불을 단숨에 안겨주지만 동시에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통째로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지독하게 위험하고 매혹적인 눈꽃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바로 이 치명적인 백색 화물의 이동과 은밀한 보관을 전선에서 직접 책임지는 핵심적인 중간 관리자, 즉 조직의 손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불과 일주일 전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이 견고한 지하 생태계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들의 자본이 집약된 돈으로 환산조차 어려운 막대한 규모의 백색 화물이 물류창고에서 감쪽같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화물의 행방은 묘연했고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떠안게 된 배후의 인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용서나 타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거대한 배달 사고의 책임을 지고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력팀의 내사 기록과 주변 인물들의 은밀한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잃어버린 화물의 행방을 추궁당하며 가장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최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연일 이어지는 익명의 협박 전화와 노골적인 미행에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고 사건 전날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려 시도하는 등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숨통이 조여오던 최 과장은 자신이 살기 위해 조직의 더 큰 비밀을 담보로 누군가와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그는 화물의 행방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화물을 빼돌린 진짜 범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림자 속의 무자비한 포식자들은 그의 얄팍한 계산과 어설픈 도주 계획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에 걸려온 선불폰의 전화는 잃어버린 화물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이거나 혹은 그의 가족의 안전을 빌미로 한 서늘하고 피비린내 나는 협박이었을 것입니다. 극도의 절박함과 두려움에 이성이 마비된 최 과장은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낡고 음산한 폐창고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물에 대한 평화로운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그의 입을 영원히 닫게 만드는 차갑고 묵직한 편도 여행 티켓이었습니다. 그가 관리하던 백색 화물의 행방과 그 이면에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탐욕의 사슬이 드디어 수면 위로 그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과 그를 무참히 짓밟고 일어선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치밀하고 잔혹한 시나리오. 형사들의 눈앞에 활짝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짙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권 다툼을 넘어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괴물들의 참혹한 잔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기지국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하는 폐창고 밀집 지역으로 다시 수사팀이 급파되었습니다. 시륵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야간, 형사들은 서치라이트에 의지한 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낡은 슬레이트 건물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수색해 나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퀴퀴한 먼지 냄새와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짠내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멈춰섰던 특정 창고 건물에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수사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흔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육중한 철문 아래쪽 틈새로 부검실에서 보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푸른색 공업용 나일론 방수포 조각들이 미세하게 뜯겨져 나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력팀장의 신호에 따라 형사들이 무거운 철문을 강제로 열어젖히자 녹슨 경첩이 찢어지는 듯한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안쪽의 어둠을 토해냈습니다. 랜턴 불빛이 텅 빈 창고 내부를 훑고 지나가는 순간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흙먼지가 부자연스럽게 쓸려나간 자국, 한쪽 구석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결박용 밧줄과 찢어진 나일론 방수포의 잔해들. 이곳은 최 과장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극도의 공포에 떨었던 진짜 현장. 그가 강제로 깊은 수면에 빠져든 서늘한 재단이었습니다. 범인은 이곳에서 모든 작업을 끝낸 뒤 최 과장의 신원을 지우고 그를 검은색 대형 차량에 실어 영일대 해변으로 운반하는 섬뜩한 리허설을 완성한 것입니다. 현장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본부에 남아 내사 자료를 분석하던 프로파일러와 형사들은 최 과장의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이질적이고도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의 이름을 도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색 화물의 유통 과정에서 최 과장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해왔으며 최근 화물의 증발 이후 가장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 그는 최 과장과 겉으로는 호영호재하며 누구보다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 바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형사들의 눈에는 그 두터운 우정의 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차가운 뱀의 혀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물리적, 디지털적 증거들이 하나의 거대한 화살표가 되어 그 인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백색 화물과 차갑게 식어버린 최 과장의 몸, 그리고 멈춰버린 시계의 시간.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는 자를 취조실의 좁고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히기 위한 포위망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라는 가면을 쓰고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던 범인의 오만한 계획은 과학수사와 형사들의 피나는 집념 앞에서 서서히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빠져나온 참혹한 진실들은 이제 범인의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서 강력팀 취조실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고 탁합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좁고 밀폐된 사각의 방은 오직 천정에 매달린 백열등 하나만이 차가운 금속성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벽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특수 거울 너머로는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혀있고 테이블 중앙에 놓인 녹음기의 붉은색 램프는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며 공간의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이곳은 세상의 모든 거짓말이 발가벗겨지는 진실의 해부실이자 형사와 용의자 사이에 피 말리는 심리전이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링입니다. 영일대 해변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최 과장의 억울한 편도 여행.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백색 화물의 그림자를 추적하던 수사팀은 마침내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이 차가운 의자 위에 앉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동훈. 최 과장과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 골목을 함께 누비며 자라온 막역한 고향 친구이자 성인이 된 후에는 항만 물류 사업을 함께 이끌어온 가장 긴밀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박동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완벽한 슬픔에 잠긴 상실을 겪은 형제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덤룩하게 자란 수염, 붉게 충혈된 눈동자, 그리고 며칠 밤을 지새운 듯 수척해진 안색까지.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친구가 그토록 끔찍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영원한 잠에 빠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형사들이 건넨 티슈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그는 쉰 목소리로 친구의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가슴 아픈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호흡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은 연민을 느꼈을 만큼 그의 연기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는 곳은 동정심이 통용되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특수 거울 너머에서 박동훈의 일거수일투족을 소리 없이 관찰하던 범죄심리 분석관, 즉 프로파일러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고도의 거짓말을 지어낼 때 본능적으로 과부하를 겪게 되며 이는 미세한 신체적 징후, 즉 미세 표정이나 생리적 반응으로 반드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프로파일러는 박동훈이 쏟아내는 오열과 절망의 단어들 이면에 숨겨진 기묘한 불협화음을 정확히 포착해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격렬하게 우는 척하는 와중에도 손가락 틈새로 형사들의 반응을 은밀하게 살피는 느리고 계산된 눈 깜빡임. 감정이 극도로 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흉부에서 관찰되는 호흡의 주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일정하고 평온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이성을 상실한 인간의 호흡은 결코 저렇게 리드미컬할 수 없습니다. 박동훈의 슬픔은 철저하게 통제된 이성 아래에서 기계적으로 출력되고 있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완벽한 대본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담당 형사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테이블 위로 사진 몇 장을 무심하게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포항항 폐창고에서 발견된 푸른색 공업용 나일론 방수포의 조각,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증발해버린 막대한 규모의 백색 화물에 대한 내사 기록들이었습니다. 형사의 입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최 과장이 감당해야 했던 압박감, 사라진 화물의 진짜 행방, 그리고 사건 당일 밤의 행적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박동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눈물에 젖어있던 그의 눈동자에서 일순간 형형하고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조금 전까지의 오열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방어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최 과장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백색 화물의 증발은 철저하게 최 과장 개인의 치명적인 실수였을 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수백 번은 연습한 것처럼 그의 답변에는 단 1초의 망설임이나 논리적 비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자기적인 냄새가 진동하는 진술. 형사들은 그가 이미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예측하고
모든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동훈은 자신이 준비한 가장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방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알리바이. 범죄 수사에서 용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세우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최 과장의 멈춰버린 시계가 가리키던 시간, 즉 그가 영일대 해변의 안개 속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어 버려진 새벽 2시 14분. 수사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핵심적인 시간대에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형사의 날선 질문에 박동훈은 희미한 미소마저 띠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사건 당일 밤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 포항 도심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대형 라운지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공간에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머물고 있었다는 강철 같은 알리바이를 제시한 곳입니다. 심지어 그는 바의 종업원들과 매니저가 자신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언제든지 확인해보라는 당당함까지 보였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물리적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아 수사팀의 목을 역으로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력팀 형사들은 즉각 박동훈이 지목한 도심의 라운지 바로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바의 매니저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탐문 결과 그들의 진술은 박동훈의 주장과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종업원은 그날 밤 유독 눈에 띄는 화려한 한정판 가죽 자켓을 입은 남자가 구석의 VIP 부스에 혼자 앉아 독주를 마셨으며 그 남자가 바로 사진 속의 박동훈이 맞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것은 바 내부에 설치된 고화질 폐쇄회로 화면이었습니다. 형사들이 확보한 영상 속에는 새벽 1시 정각에 술집으로 들어와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동훈의 체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덩치, 그리고 종업원이 묘사했던 바로 그 독특한 한정판 가죽 자켓을 입은 채였습니다. 화면 속의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줄곧 술잔만 기울이다가 사건이 모두 종료된 시점인 새벽 3시가 훌쩍 넘어서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타임코드가 새겨진 객관적인 영상 기록과 복수의 목격자 진술, 법정에서 이보다 더 완벽하고 강력한 증거 능력은 없을 정도로 흠잡을 데 없는 알리바이였습니다. 영일대 해변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최 과장을 침묵시킨 유령이 활동하던 바로 그 시간에 박동훈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본부에 모인 형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 속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눈앞에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십수년간 강력 사건을 쫓아온 베테랑 형사들의 피 속에 흐르는 야성의 직감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가 없듯 이토록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럽고 완벽한 알리바이 역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시간표는 언제나 변수와 오차로 얼룩지기 마련인데 박동훈의 알리바이는 마치 누군가가 정밀한 자를 대고 잘라낸 것처럼 수사팀의 타임라인과 완벽한 대척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지적대로 그의 슬픔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면 이 철벽 같은 알리바이 역시 수사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환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뒷모습만 보여주는 저 남자는 과연 진짜 박동훈일까요? 아니면 그의 옷을 입고 그의 시간을 대신 살아준 그림자일까요? 완벽하게 짜인 각본은 단 하나의 치명적인 모습만 찾아내면 그 기반부터 무참히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수사팀은 이 견고한 방패를 산산조각 내 아주 미세한 균열, 즉 보이지 않는 미세 증거의 세계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과학은 결코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며 감춰진 진실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박동훈의 오만한 덫을 부수기 위한 형사들의 소리 없는 반격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는 종종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눈과 기억은 교묘한 연출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차가운 과학의 렌즈는 결코 눈앞의 환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력팀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은 라운지바의 고화질 CCTV 영상이 오히려 박동훈이 파놓은 오만한 함정임을 뼛속 깊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화려한 한정판 가죽 자켓으로 교묘하게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너무나도 자기적인 시선을 피, 그리고 정확히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맞춰 스스로를 전시해 놓은 듯한 자규적인 동선과 행동 패턴들. 수사본부는 즉각 박동훈의 거주지와 그의 은밀한 이동수단인 검은색 대형 SUV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극도로 높다는 판단 아래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장한 형사들과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그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지하 주차장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에 주차된 묵직한 검은색 SUV. 수사망을 좁혀오던 방범 카메라 속의 그 유령 차량이 마침내 현실의 서늘한 조명 아래 그 거대한 몸체를 드러냈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차량의 도어를 조심스럽게 여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온 것은 사람의 일상적인 채취나 흔한 방향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코를 찌를 듯 맵고 독한 화학세정제의 냄새가 좁은 차 안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마치 갓 출고된 신차처럼 기묘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시트의 가죽은 화학약품으로 번쩍거렸고 바닥의 매트는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한 가닥 없이 완벽하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상태였습니다. 특수약품을 분사하여 혈흔이나 타액 같은 생체 흔적을 찾는 반응 검사에서도 어떤 미세한 붉은 낙인이나 땀방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동훈은 최 과장을 서늘한 편도 여행으로 떠나보낸 직후 자신이 남긴 모든 물리적 축적을 철저하게 지우기 위해 독성 강한 공업용 약품으로 차량 내부를 말 그대로 소독해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이 텅 빈 무균실에서 어떤 유의미한 단서도 찾아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범인의 치밀함은 형사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는 범인의 오만함은 대한민국 과학수사대의 무자비하고 집요한 현미경을 만나는 순간 산산조각나기 마련입니다. 감식 요원들은 즉각 타파장 광원과 미세 증거 수집용 특수 진공 흡입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세계, 즉 진실이 숨어있는 가장 작은 우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차량의 바닥 매트를 완전히 걷어내고 그 아래에 덮인 직물 틈새와 조수석 시트 레일의 좁고 깊은 구석을 향해 집요하게 특수 파장의 빛을 비추며 보이지 않는 먼지들을 빨아들였습니다. 독한 화학 세정제가 겉면의 오염물질은 씻어냈을지언정 직물 조직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극미세 입자들까지는 완벽하게 멸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굳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차량에서 수집된 먼지 봉투는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 분석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은 핀셋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밀하게 분류하며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현미경의 렌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피말리는 정밀 분석 끝에 세정제의 독한 냄새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외치는 두 개의 치명적인 조각이 마침내 그 서늘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아주 작은 모래알들이었습니다. 차량 조수석 페달 깊숙한 틈새에서 채취된 극소량의 모래입자.
이것은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흙먼지가 아닌 뚜렷한 해양성 광물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모래의 성분을 지질학적 데이터베이스와 정밀 대조했습니다. 석영과 장석, 그리고 미세한 조개 껍데기 파편이 특유의 비율로 섞인 이 모래는 다름 아닌 포항 영일대 해변의 모래사장과 정확히 100% 일치하는 고유한 성분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도심 주행이나 세차장에서는 절대 묻어올 수 없는, 오직 그 짙은 해무가 끼었던 새벽 영일대 해변의 차가운 모래를 밟았던 자의 신발 밑창이만 허락된 지울 수 없는 지질학적 낙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각은 더욱 소름 돋을 만큼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수석 시트의 안전벨트 버클 안쪽 좁은 틈새에 엉켜있던 아주 얇고 푸른빛을 띠는 미세한 섬유 가닥 하나. 육안으로는 그저 굴러다니는 먼지로 착각할 만큼 작았지만 현미경 아래에서 수백 배로 확대된 그 조직의 결은 수사팀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치명적인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부검실의 차가운 테이블 위 최 과장의 셔츠 두 번째 단추에 끼어있던 것과 화학적 성분까지 완전히 동일한 공업용 나일론 파편이었습니다. 거대한 백색 화물을 은밀하게 포장하고 결박할 때 쓰이는 바로 그 푸른색 방수포의 일부분. 최 과장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절망에 빠졌던 낡은 폐창고의 바닥에 흩날리던 바로 그 죽음의 조각이 화학약품으로 떡칠된 박동훈의 차 안에서 선명하게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박동훈의 검은색 차량이 최 과장을 영일대 해변으로 시가나른 서늘한 운구차였음이 움직일 수 없는 물리적 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는 박동훈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강철 같은 알리바이를 붕괴시킬 마지막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라운지바의 CCTV 속 가죽 자켓을 입은 남자에 대한 정밀 보행 분석이었습니다. 인간의 걸음걸이는 지문이나 홍채만큼이나 고유한 생체 역학적 특징을 지닙니다. 걸을 때의 보폭, 관절이 꺾이는 미세한 각도, 팔을 흔드는 궤적과 무게중심의 이동 패턴은 옷을 바꿔 입거나 고개를 푹 숙인다고 해서 결코 숨기거나 흉내낼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분석관들은 박동훈이 과거 경찰에 출석했을 때의 걸음걸이 영상과 사건 당일 라운지바 CCTV 속 남자의 걸음걸이를 3차원 골격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겹쳐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화면 위에 겹쳐진 두 개의 골격 데이터가 도출해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겉모습과 옷차림, 심지어 테이블에 앉아있는 체형의 실루엣은 완벽하게 박동훈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뼈와 근육이 만들어내는 동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박동훈은 과거의 부상으로 인해 걸을 때 미세하게 왼쪽 골반에 무게가 쏠리는 비대칭적인 보행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라운지바를 걸어다니는 남자의 걸음걸이는 양쪽의 밸런스가 기계처럼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장의 우차 범위, 어깨의 스윙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발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의 충격 분산 패턴이 완전히 불일치했습니다. 거짓말의 화려한 장막이 과학에 비답해서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새벽 내내 술잔을 기울이던 남자는 결코 박동훈이 아니었습니다. 얼레스 체격이 비슷한 누군가를 은밀히 섭외하여 자신의 한정판 가죽 자켓을 입혀 그 화려한 라운지바에 앉혀둔 채 수십 대의 CCTV를 맹목적인 관객 삼아 자신만의 완벽한 알리바이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린 대역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박동훈이 칠흑 같은 어둠의 폐창고에서 최 과장을 영원한 편도 여행으로 떠나보내고 안개 낀 영일대의 차가운 모래밭에 그를 전시하고 있던 바로 그 서늘하고 잔혹한 시간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한 세정제로 씻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미세한 모래알과 나일론 섬유 한 가닥, 그리고 남의 옷을 빌려 입어도 결코 훔칠 수 없는 뼛속의 걸음걸이. 과학수사의 차가운 메스는
박동훈이 정교하게 짜놓은 알리바이의 심장부를 정확하게 도려냈습니다. 무적의 방패라 믿었던 알리바이는 이제 그를 영원히 올가맬 가장 무겁고 치명적인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알리바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산산조각나고 거짓이 완벽하게 붕괴된 지금, 궁지에 몰린 범인은 자신이 짠 덫에 스스로 목이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이제 취조실에서 미소를 띠고 있던 박동훈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여유와 확신은 과학이 밝혀낸 진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가소로운 것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지웠다고 해서 범죄의 기억마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영일대 해변의 차가운 바닷바람은 최 과장의 마지막 숨결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날의 모래알은 범인의 발밑에 달라붙어 끝까지 그를 추적해냈습니다. 강력팀의 수사망은 이제 도망칠 곳 없는 사냥감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그 서늘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그물이 완벽하게 조여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언제나 벼랑 끝에 몰린 사냥감의 예민한 본능입니다. 과학수사의 날카로운 메스가 자신이 정교하게 짜놓은 알리바이의 심장부를 무참히 도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박동훈은 누구보다 빠르고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자신을 은밀한 성역이었던 지하 주차장의 검은색 대형 차량을 샅샅이 훑고 지나간 직후부터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공기의 질감은 눈에 띄게 무겁고 서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밖을 무심하게 지나가는 평범한 배달 차량의 붉은 헤드라이트 불빛조차 자신을 감시하는 형사들의 예리한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져 등골이 오싹해졌고, 외출할 때마다 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도 수사망에 숨막히는 압박감이 끈적하게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영일대 해변의 짙은 안개 속에서 완벽하게 끝마쳤다고 맹신했던 그날 밤의 서늘한 작업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가장 튼튼하고 잔혹한 올가미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바닥의 비정한 생리를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그는 수사기관이 차량에 남은 미세한 모래알과 나일론 섬유라는 결정적 미세 증거를 교차 검증해내고 라운지바 화면 속 대역의 걸음걸이 패턴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은 그저 짧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차가운 도시에 머물며 방어전을 펼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깊게 파는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전형적인 도주 시나리오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거의 흔적을 불태워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아주 길고 조용한 휴가를 떠나는 것. 그의 이어지는 움직임은 사냥개의 이빨이 목덜미에 닿기 직전의 짐승처럼 다급하면서도 오랜 시간 어둠의 생태계에서 잔뼈가 굵은 자답게 지독할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수사팀의 촘촘한 통신망 추적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은밀하게 사용하던 모든 대포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잘게 부러뜨려 변기통에 거센 물살 속으로 영원히 흘려보냈습니다. 이어서 여러 개의 복잡한 차명 계좌에 교묘하게 분산시켜 두었던 거액의 검은 돈과 특히 최 과장을 서늘한 편도 여행으로 떠나보낸 대가로 완전히 독차지하게 된 막대한 규모의 백색 화물을 어둠의 경로로 급처분한 매각대금을 현금과 추적이 절대 불가능한 해외 서버의 가상화폐로 미친 듯이 세탁하고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VIP 창구와 도심 뒷골목의 은밀한 사설 환전소를 쉴 새 없이 오가는 그의 행적은 수사기관에 단 하나의 꼬리표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신원 확인이 필요 없는 현금 박스기기 거래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여 선택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깊숙이 숨어 들어가는 편도 항공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날짜가 영원히 공란으로 비어진 완벽한 도피와 징발을 의미하는 티켓. 위조된 신분증과 두툼한 돈다발이 든 무거운 여행용 가방을 챙겨든 박동훈의 얼굴에는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이 지옥 같은 경찰의 포위망만 한번 빠져나가면 모든 백색 화물에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자신만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탐욕스럽고 오만한 미소가 기괴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절박하고 은밀한 움직임은 이미 포항 북부경찰서 강력팀이 겹겹이 쳐놓은 거대한 통제망 안에서 마치 투명한 어항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손바닥 보듯 투명하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냉철한 심리 분석 결과 그가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반드시 단기간 내에 해외 도주를 시도할 것이라 확신한 수사본부는 일찌감치 그에 대한 공식적인 출국 금지 조치를 은밀하게 유보하는 역발상의 덫을 놓았습니다. 그가 안심하고 공항으로 향하도록 길을 열어준 뒤 그의 뒤에 바짝 붙어 잠복과 추적을 이어가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공항의 출국 심사대 앞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극적인 순간, 그가 소지한 막대한 도피 자금과 백색 화물의 연관성을 현장에서 완벽하게 압수하고 범행의 동기를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전술이었습니다. 박동훈이 모자를 눌러쓰고 콜택시를 잡아타며 포항 시내를 빠져나가 톨게이트를 통과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그 순간, 이미 도로 곳곳에 일반 렌터카와 화물차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던 강력팀 형사들의 추격 차량 세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소리 없는 유령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끈질기게 물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도 번쩍이는 붉은 경광등 불빛도 없는 칠흑 같은 심야의 고속도로 위. 앞서가는 택시의 붉은 후미등만을 주시하며 어둠 속을 가르는 추격전이었지만 핸들을 쥔 형사들의 차량 내부에는 그 어떤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보다 팽팽한하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꽉 쥔 강력팀장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고 형사들의 시선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목표 차량 시속 120km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진입했다. 절대 낌새를 채지 못하게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교대로 꼬리를 물면서 이동해 무리하게 붙지 말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VIP 모시듯이 에스코트해서 유도한다. 명심해라. 오늘 저 악마 새끼의 긴 휴가는 화려한 출국장이 아니라 우리 경찰서의 가장 차갑고 습한 취조실 구석에서 짐을 풀게 될 거다. 숨막히는 몇 시간의 피말리는 릴레이 추적 끝에 박동훈이 탑승한 택시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하고 화려한 유리돔 조명 아래에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택시비로 현금 지폐를 던지듯 내밀고 출국장 회전문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조금 전까지의 쫓기는 자의 무게감이 사라진 듯 묘하게 들뜨고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적의 여행객들이 뿜어내는 다양한 소음과 분주하고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그는 마침내 경찰의 그 지독하고 끈질긴 추적망을 완벽하게 따돌렸다고 확신했습니다. 무인 항공권 발권기 화면을 터치하여 목적지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출력해내는 그의 손끝은 승리감과 묘한 희열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민하게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궤적을 훑어보았지만 거대한 캐리어를 끄는 피곤한 관광객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의 무심한 시선들 외에는 자신을 위협할 만한 어떤 날카로운 존재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영일대 해변의 차가운 바닷바람과 모래 밑에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믿는 최 과장의 끔찍한 침묵이로 자신이 단독으로 영원히 지배하게 될 백색 화물의 찬란하고 거대한 제국이 눈앞에 신기루처럼
찬란하게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 10m 앞에 보이는 환하게 불을 밝힌 보안검색대만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대한민국 형사들의 집요한 현미경도, 과학수사의 그 끈질기고 소름 끼치는 추적도 두 번 다시 자신의 옷깃조차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가벼운 휘파람마저 입가에 맴돌 정도로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여권과 탑승권을 쥔 채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검색대 입구에 늘어선 대기줄의 맨 끝에 합류하며 길게 내쉬는 그의 짙은 한숨 속에는 모든 과거의 죄악을 이 땅에 털어버린 자의 홀가분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안도감의 미소가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자신의 치밀하고 완벽한 각본이 결국 과학수사를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맹목적인 오만함이 가장 높은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웅성거리는 공기가 일순간 쩍하고 갈라지며 북극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할 단 1초의 틈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뼛속까지 차가운 소나기가 그의 어깨를 거세게 움켜쥐는 동시에 귓가를 매섭게 파고드는 너무나도 낯익고 서늘한 목소리가 그의 끓어오르던 전신의 피를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동훈 씨, 그토록 고대하시던 긴 휴가, 유감스럽지만 항공권은 지금 당장 취소하셔야겠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돌린 박동훈의 시야에 가득 들어온 것은 조금 전까지 평범한 공항 이용객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그의 뒤를 밟고 있던 강력 팀장과 형사들의 서늘하고 분노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환하게 미소 짓고 있던 그의 얼굴 근육이 일순간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걷잡을 수 없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당황한 그가 본능적으로 돈다발이 든 짐 가방을 움켜쥐고 거세게 반항하며 몸부림치려 했지만 며칠 밤낮을 벼르고 벼려온 형사들의 포위망과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양팔이 등 뒤로 꺾이며 거칠게 제압당했고 차가운 금속성의 은빛 수갑이 그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파고들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공항 로비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찰칵. 그 차갑고 묵직하게 맞물리는 금속음은 그가 꿈꾸던 백색 화물의 화려한 제국과 완벽한 도주를 향한 허황된 망상이 영원히 산산조각나는 절대적인 파멸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박동훈, 당신을 최연우 거정에 대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팀장의 기계적이고 차가운 미란다 원칙 고지가 화려한 공항 출국장의 웅성거림을 뚫고 그의 귓전에 거대한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완벽하다고 맹신했던 대역의 알리바이가 미세 증거와 과학수사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듯 영원한 도피의 탈출구라 믿었던 그의 평도 여행 역시 대한민국 형사들의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망을 단 한 뼘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의 경악에 찬 시선들 속에서 은빛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가는 박동훈의 뒷모습은 조금 전 환하게 웃으며 검색대를 향해 걸어가던 그 오만한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하고 비참한 한 마리 들짐승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꽉 쥐어져 있던 편도 항공권은 구겨진 채 화려한 공항 바닥에 허무하게 내팽개쳐졌습니다. 이제 그가 탑승해야 할 곳은 동남아의 태양 아래로 날아갈 비행기가 아니라 포항 북부경찰서의 가장 서늘한 취조실을 향해 깊은 밤을 뚫고
무섭게 질주할 형사들의 호송 차량뿐이었습니다. 영일대 해변의 안개 속에서 잔혹하게 시작된 이 길고 길었던 죽음의 숨바꼭질이 마침내 그 차갑고도 서늘한 마침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국제공항의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시작될 줄 알았던 영원한 도피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폐쇄된 공간에서 그 초라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 강력팀의 좁은 취조실. 불과 며칠 전 덥룩한 수염과 충혈된 눈으로 친구를 잃은 슬픔을 완벽하게 연기해내며 형사들을 기만하려 했던 박동우는 다시 그 차가운 철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손목에 서늘하고 무거운 은빛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여유롭고 오만한 가면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이 막힌 방 안에는 오직 시계의 초침 소리와 박동훈의 거칠고 불안한 숨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강철 같은 알리바이도, 그의 뒤를 봐주던 어둠의 조력자들도, 그를 머나먼 타국으로 데려다줄 편도 항공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저지른 차가운 죄악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절대적인 고립의 시간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강력팀장과 담당 형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박동훈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팀장의 손에는 두툼한 노란색 서류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노 어린 고성이나 책상을 내리치는 위협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운 침묵이 취조실의 공기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말없이 서류봉투의 입구를 열고 그 안에 담긴 종이다발과 사진들을 금속 테이블 위로 하나씩 아주 천천히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박동훈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맹신했던 그날 밤의 서늘한 진실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조명을 받고 부활하여 그의 목을 조르기 위해 늘어선 치명적인 사형 선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독한 공업용 화학세정제로 차량 내부를 그토록 정성스럽게 소독했을 때 당신은 모든 흔적이 영원히 증발했다고 믿었겠지. 팀장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취조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첫 번째로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미세 증거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답화장 광원과 정밀 현미경이 찾아낸 조수석 깊은 곳에 그 아주 작은 모래알들. 팀장은 그 모래가 도심의 흙먼지가 아니라 영일대 해변 특유의 조개 껍데기와 석영이 섞인 고유한 지질학적 지문이라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최 과장을 그 짙은 안개 속 모래밭에 눕히고 돌아오던 길, 당신의 구두 밑창에 묻어 차 안으로 숨어 들어온 그 작은 모래알들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아 당신의 알리바이를 부정하고 있는지를 짚어내는 팀장의 말에 박동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진이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아주 얇고 푸른빛을 띠는 미세한 나일론 섬유 한 가닥의 확대 사진이었습니다. 최연우 과정의 셔츠 단추 틈새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화학적 성분, 조직의 결점 하나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공업용 방수포의 파편. 그게 당신 차의 안전벨트 안쪽에서 교차 검증으로 튀어나왔어. 형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낡은 폐창고에서 거대한 백색 화물을 결박할 때 쓰이던 그 푸른색 조각. 최 과장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절망에 빠졌던 그 어둡고 서늘한 재단에서 흩날리던 죽음의 조각이 왜 당신의 굳게 닫힌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는지 박동훈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최 과장을 검은색 대형 SUV에 싣고 영일대 해변으로 운반하는 섬뜩한 야간 주행을 했다는 완벽하고도
물리적인 연결고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펼쳐진 것은 라운지바의 고화질 폐쇄회로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과 그 옆에 첨부된 3차원 보행 분석 그래프였습니다. 뼈의 각도, 무게중심의 이동,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충격 분산 패턴, 인간의 걸음걸이는 지문만큼이나 고유해서 남의 옷을 훔쳐 입는다고 결코 흉내낼 수 없지. 팀장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의 그 화려한 한정판 가죽 자켓을 입고 당신인 척 밤새 술잔을 기울이던 그 훌륭한 대역배우 말이야. 우리가 보행 분석 결과를 들이밀며 조금 압박하니까 당신이 쥐어준 두툼한 현금 뭉치의 출처와 그날 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던 은밀한 지시사항까지 아주 술술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진술서에 꽉 채워 적어주더군. 대역에 잡힐 진술서가 박동훈의 눈앞에 나풀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무적의 방패, 그 강철 같던 알리바이가 과학수사와 심리전 앞에서 가루조차 남지 않고 완벽하게 붕괴되는 찰나였습니다. 모든 도주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박동훈의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고 탁자 위에 올려진 그의 두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스스로 부여한 오만한 완벽주의 아래에서 탄생한 그의 잔혹한 시나리오는 결국 그 자신의 발목을 자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친구의 가면을 유지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그는 결국 어깨를 늘어뜨린 채 깊고 짐승 같은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비로소 열리고 거대한 탐욕과 끔찍한 배신이 뒤엉킨 그날 밤의 추악한 진실이 취조실의 차가운 바닥 위로 오물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수사팀이 예상했던 대로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맹목적인 탐욕이었습니다. 포항항 물류센터를 거쳐가던 막대한 규모의 백색 화물, 평생을 만져볼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 앞에서 십수년을 이어온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은 한낱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바스라졌습니다. 박동훈은 그 백색 화물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독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직의 손발이었던 최 과장이 화물의 증발에 대한 진실에 다가서려 하자 박동훈은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믿음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최 과장을 인적 끊긴 낡은 폐창고로 유인한 뒤 그가 변명할 단 1초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가장 차갑고 묵직한 방법으로 영원한 편도 여행을 억지로 떠나보낸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경악과 배신감에 물들어가던 친구의 마지막 눈동자를 회상하는 박동훈의 목소리에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완벽하게 거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은 형사들이 모니터와 현미경을 통해 재구성한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의 차량 내부를 화학약품으로 소독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부러뜨리고 대역을 고용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조작한 뒤 인적이 끊긴 새벽 2시 14분 0일대 해변에 해상 누각 아래 차갑게 식어버린 최 과장의 몸을 전시하듯 버려둔 잔혹한 행적들. 그는 완전 범죄를 확신하며 동남아행 비행기에 오를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결국 바다의 모래알 하나, 찢어진 나일론 실오라기 한 가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 차가운 취조실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자백과 함께 길고 길었던 백색 화물의 그림자 추적도 마침내 그 서늘한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영일대 해변 피살 사건의 수사 파일은 이렇게 무거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항 영일대 해변은 다시금 짙은 해물을 걷어내고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차고 평온한
본래의 아름다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파도 소리에 관광객들의 웃음이 섞여들고 밤에는 화려한 조명이 모래사장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바다 밑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끔찍한 탐욕의 서늘한 기억이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파도는 매일 밤 모래 위의 어지러운 발자국들을 깨끗하게 쓸어가 버리지만 범죄가 남긴 미세한 흔적과 그 아래 깊게 묻힌 서늘한 진실까지 영원히 삼켜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범죄가 완벽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지워지는 비밀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차갑고 묵직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듣고 싶은 사건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